자, 읽어보셨나요, 한번? 그, 성함이 서윤숙 이사님? 이렇게, 오늘 처음 오셨죠? 자주 오세요. 자, 한번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으니까 어때요? 다 안 읽어보셨네요? 반쯤이요? 어때요? 느낌이? 느낌 굿? 느낌이 어떻게 좋아요? 기존의 시간 관리를 뛰어넘어서 마음의 평화까지? 철학적인 요소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읽어보셨나요? 예전에 읽어봤어요. 코비에? 네. 오케이. 그거랑 맥락이 좀 비슷하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것도 세미나에서 했는데 저는 제 개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비보다 하이럼을 더 좋아해요. 조금. 왜냐면 제가 아마 7가지 습관 그걸 했었을 때 책 속에도 함께 약간 네거티브한 부분도 조금 제가 얘기해드리고 했는데 하이럼도 역시 같이 이제 그 프랭클린 스티븐 코비 그의 같은 대표이사죠.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 책은 크게 보면 딱 보면 자연법칙이라는 얘기를 하자. 그쵸? 자연법칙. 어떻게 보면은 수능을 해야 될지, 이용을 해야 될지,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이 책을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의 관점이라는 게 있죠. 그쵸? 근데 뒤에서 말하는 리얼리티 법칙이나 여러 가지 법칙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다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이 하이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한번 보자. 자, 일단 성공하는 시간 관리. 아마 코비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인생 관리.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관리 이런 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자기 인생이나 좀 할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읽어보면은 도움이 되는 게 좀 있는데 한번 쭉 보면 일단 하이럼 스미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이 사진을 좀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쪽 동네 사람들은 대머리가 많나 봐. 코비도 대머리인데 역시 스미스 이 하이럼이라는 사람도 대머리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일단은 프랭클린 코비사의 최고 경영자로 있어서 세계 곳곳에서 시간 관리, 이런 인생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자연법칙이라는 소개가 됐죠? 이사님, 자연법칙이 뭐라고 하죠? 말 그대로 자연법칙이죠. 자연법칙이라는 건 이 사람 얘기대로 내추럴 로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연법칙이란 뭐냐? 이 사람은 자연법칙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자연법칙이라는 뭐냐? 절대 폐지할 수 없는 법칙이래요. 블링크는 뒤에 답 다 있는 거 아시죠? 폐지할 수 없는 법칙. 예를 들어? 절대 폐지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중력. 그죠? 중력. 근데 폐지할 수도 있어요. 뉴턴이 말하는 여러분 알겠지만 법칙이라는 것은요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법칙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뉴턴은 중력이라는 걸 발견했죠. 누가 깼죠? 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깼잖아요. 유태인 박사님이 깼죠. 아인슈타인이 그건 아니라고도 생각을 했죠. 여러분 만류인력의 법칙은요 지구라는 공간에서만 작용되는 법칙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달나라에 가면 던지죠? 안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로우라는 거를 알 때는 어떤 사람이 로우 이거 법칙이다라고 하는 건 이 장소에서의 법칙인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중력, 공기, 역학, 시간 이런 거는 다 뭐야? 이 사람 입장에선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연의 법칙을 뭐 이렇게 여러분 비행기를 만드는 거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걸까요? 여러분 잘 보면은요, 자연의 법칙을 따르기만 한다면 인간은요 날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걸으라고 만들어져 있죠. 그게 자연의 법칙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이라기보단 뭐 해야 되는 걸까요? 그쵸?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건, 뭐 특정하게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라는 것도 자연은, 원래 신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뭐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계속 만들어서 뭘 한다고. 그러니까 이용하기 위해선 시간이라는 놈도 뭐예요?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일단 시간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을 가져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한다라는 마인드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이 사람의 가설이죠. 그죠? 꼭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아닌데, 이 사람의 책을 쓰는 전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읽다 보면 말이 맞긴 해요. 일부분 공감은 상당히 많이 돼요. 근데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야. 평화로운 상태를 실천해도 되고요. 또 긍정적인 기쁜 생각을 한다. 기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한다. 마음이 평화롭다. 그죠? 또요? 안 해도 멍 때려도 되죠. 예? 여러분이 제가 왜 책을 읽고 책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도 많이 하냐면, 이 세미나는 그냥 책을 요약해 주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해보자라는 거죠.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건 이 하이럼이라는 사람이 쓴 의도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은요, 시간 관리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평화롭게 하려면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건 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거를 가지고 막 올인을 하고 진짜다 막 이러고 하면 그러면 하이럼이 좋아하죠. 기독교라는, 아까 얘기했죠. 어떤 로우를 알려면 일단 그 웨어를 알아야 된다고. 정세화 씨는, 제가 오늘 목이 안 좋아서 이벤트를 하시다가 싫어서 나갔죠. 이벤트 업계에선 루저라고 그래. 루저? 네. 그죠? 걔네들 입장에서. 그러나 세환 씨는 피해서 아마 세환 씨 입장에선 힘들어서 낳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거죠. 나의 시간을 갖고 싶다가 일을 배우는 것보다 더 우선 가치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1차적으로 그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사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벤트보다는 무역 쪽이 좀 빨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벤트에 있는 애들은 또 그렇게 안 보겠죠?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힘들어서 나갔다. 그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시간적 입장에선 시간을 컨트롤해야 된대요. 기독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웨어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환 씨는 이미 했잖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서 일하는데요. 어디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구랑 일을 하는데요. 그죠?
저는 오늘 국무총리실에 갔다 왔어요. 강의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한테 강의를 하는데요. 그죠?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클라이언트가 누군데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내가 뭘 하는 게 결정이 나잖아. 그죠? 자, 그럼 기독교 입장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은 뭘까요? 시간 관리? 기독교 입장에선 웃어요. 기독교 입장에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죠? 시간이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뭐예요?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이런 것 자체가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교 입장에서는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 그렇죠. 버리면 돼요. 네, 모든 건 다 뭐예요? 불교 입장에선 모든 건 다 연민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다 버리고 뭐예요? 산으로 가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인간은 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버리려고 할수록 쌓이죠. 그걸 번민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그 몽골이나 이게 뭐죠? 다시 태어나는 거? 환생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요, 환생을 믿는 사람들은요, 급할 게 없어요. 왜요? 여러분 잘 보면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시간을 관리한다라는 개념은 크게 누구의 개념이냐면, 바로 기독교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선 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자연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나 이걸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윤회를 믿는 거예요. 윤회를 믿는 나라는요, 사람들이 몸이 굼떠요. 그죠? 왜요? 윤회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뤄도 된다? 왜요? 그러니까 서클 오브 라이프라는 거죠. 계속 돌아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이노센트하게 사느냐의 문제야.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관리라는 걸 해결하는 방법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를 바탕으로 믿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좀 크리티컬하게 보는 부분도 나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요. 제가 오늘 최근에 오셨고, 또 새로 오셨으니까 책 읽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저는 책을 읽을 때요, 일단 저자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 뭘 보냐면요, 그 갭을 봐요. 저자는 이런 생각을 했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갭이 메꿔지면요, 나랑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나랑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랑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죠. 다른. 저는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배울 점이 있어요. 나랑 다르다라는 부분, 분명히 전제가 좀 나랑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은 지금 뭐가 보이세요? 그렇죠? 뭐가 보이세요, 이사님? 반지요? 난 손등이 보여요. 여러분이 왜 반지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보고 싶나 보자. 어떤 분은 손바닥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둘 다 뭘 보고 있어요? 우리 셋 다. 손을 보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왜 이 사람이 이런 전제로 책을 썼냐면,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이 뒤에 쓴 말에 답이 있다?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뒤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절대 설득되어지지 않는다. 지 스스로가 하고 싶을 때 하게 된다. 여러분, 이 책을 읽게 되면요, 이 책은 강요한 적 없어요. 수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뭐예요? 그렇게 만들자. 제가 스티븐 코비, 플랭클린 코비사의 이 책을 읽다 보면 사례에 대한 의구심을 하나 가져요. 사례가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이야. 아들, 그쵸? 내 딸.
한마디로 말해서 이 논리를 따지고 보면 논리라는 뭐냐면 내 딸이 그랬다고 모든 딸들이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왜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여기에 등장하는 딸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애들이 바람직해. 그렇죠? 뭔 말을 하면 뭐예요? 막 제대로 알아들어. 여러분 요새 밖에 나가서 10대 이런 애들 만나면요, 이런 애들 없어요. 뭔 말하면 막 팰 것 같아, 애들이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저는 이 책을 딱 읽고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시간 관리를 해야만 인생을 풍요롭게 살구나. 그쵸? 그럼 이 강의를 선택하겠지. 컨설팅을 받거나.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봐요. 대단한 프로포설이야. 제안서. 제안서를 사서 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책 보는 게 되게 재밌다고요. 이 책은 딱 하나를 얘기해요. 이 책 다 읽으면요, 머릿속에 뭐가 남는지 아세요? 하나도 안 남아. 모든 책이 그래. 모든 책이 읽으면 하나도 안 남아요. 딱 하나의 메시지가 남아. 뭐야? 시간 관리 잘해.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나 스스로가 못하자. 그럼 뭐야? 날 찾아와. 그죠? 왜냐면 제안서보다 책이 간접적으로 설득하거든. 제안서는 뭐야? 막 세미나를 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푸시하지. 그러나 책은요, 여러분이 샀잖아. 여러분이 선택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도 한번, 하이러미 시간관리 개념은 이런 가지 개념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게 재밌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볼까요? 10가지 자연법칙이란 뭐냐? 재밌는 가설이에요. 첫째, 시간 관리를 위한 5가지 법칙이 있죠. 첫째, 시간을 잘 관리하면 인생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이 이 사람의 법칙을 따르던 안 따르던 그건 개인 차의 문제인데,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이럼이라는 사람이 만든 가설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가, 이걸 보면 되겠죠. 궁극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책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서 인생에 크게 바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도 책을 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쵸? 이런 뭔가 메이드업 한다라는 그런 걸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책을 많이 읽고요, 계속 읽으려고 들면 뭐예요? 돈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책은요, 독서를 많이 하면 성공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책을 읽으면 독서를 너무 많이 하면 실천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이 글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옛날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성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책을 너무 많이 읽다 보면 뭐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아지죠. 그죠? 그러나 지식이 많아지면 추진력이 떨어져요. 너무 많이 알면 소심해지거든.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안 맞죠? 동시에 둘 다 맞죠? 여러분, 아는 게 힘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쭉, 제 독서 경영 세미나의 포인트는요, 이 책이 얼마나 훌륭하다라는 걸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 독서 경영 세미나의 가장 큰 컨셉은 여러분도 설을 쓸 수 있다예요. 나도 이런 설은 만들어낼 수, 360장 정도 나도 만들어내서 여러분을 딱 보고, 이 사람을 보고, 우와, 대단하다. 그럼 여러분도 뭘 구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나왔지만 자기계발서가 인생 바꾼 건 별로 없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보고 따라하겠다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하이럼의 이 비율을 보고, 관점을 보고 뭐예요? 나의 관점과 이렇게 하면서, 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런 걸 보는 사람.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겠죠. 자, 일단, 시간을 잘 관리하면 인생을 잘 관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시간을 잘 관리 못하면 인생 망친다라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배가 지다.
자, 세 번째 법칙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가치는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의 편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다섯째 법칙은 일일 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집중력과 시간 활용도를 높여준다. 이게 이제 시간 관리의 5대 원칙이고, 하이럼이 제안하는 인생 관리의 5대 법칙은 뭐냐면 행동은 자신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반영이다. 조금 뭔 소린가 하죠.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 거예요. 일곱 번째는 믿음과 현실이 일치할 때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다. 여덟 번째, 그릇된 믿음을 바꾸면 부정적인 행동을 극복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자부심은 내면에서 나와야 한다. 열 번째,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얻는다. 이게 이제 10가지 자연 법칙이고, 이거를 여러분이 실행하고 매일매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법칙. 시간을 잘 관리하면 인생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시간이란 뭘까요?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려면 시간이 뭔지를 알아야죠. 자, 시간이 뭘까요? 시간은 일단 여러분이 한번 이 책에서 말하는 시간을 보기 전에 아무리 두들겨 봐도 없어요. 제가 안 써놨기 때문에. 시간이 뭘까요? 시간은 일단 만질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피터 드러커는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제나 적자 상태인 것. 그렇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한정된 것. 자, 재밌는 비유죠. 그렇죠? 역시 경영학의 아버지라 경영학스럽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수요는 되게 많죠. 근데 뭐야? 공급이 안 돼. 그리고 시간은 저축해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시간은 뭐예요? 계속 지금 자체도 뭐예요? 그래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세 개로 나눠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여기서 약간 괴리감이 있지 않아요?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안 나눠준다? 시간은요? 현재? 아니요. 시간은 미래? 아니면 과거겠죠. 이 순간도 과거니까. 제가 지금 2초 전에 말한 것도 과거죠. 그죠? 계속 과거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시간이란 무엇이냐를 보면, 일단 이 하이럼의 책을 보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시간의 개념을 얘기해요. 시간이란 사건들의 순서일 뿐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즉, 우리는 사건의 순서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할 뿐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해요. 즉, 시간이란 뭐예요? 시간이란 시간의 사전적 정의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며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체래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가는, 그러니까 끊김이 없는 뭐예요? 연속체라는 거지. 계속 흘러가는 거.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세상이 거대한 거에서 우리는 80년 정도의 할당이 된 거죠. 그죠? 이건 누구 비유예요? 시간을 일직선으로 보는 뷰죠. 그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라운드로 보는 뷰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행동을 만들자. 이 뒤에 가서 리얼리티 모델이라고 나오지만. 자, 그러면 시간을 컨트롤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아까 시간이 뭐라고 했죠? 시간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사건의 순서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거다. 시간이란 사건들의 순서다. 오늘 여러분이 2시간 동안 독서 경영을 배운 거 2시간을 소모한 거죠. 그건 뭐예요?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한 이거라는 거죠. 사건들. 자, 즉 그럼 시간을 컨트롤한다는 의미는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컨트롤한다는 의미랑 똑같다는 거예요. 즉 사건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시간을 컨트롤한다는 건 내가 오늘 하는 일을 컨트롤하는 게 시간이다. 왜요? 시간이라는 큰 선상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촘촘히 바뀌어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오늘 뭐 했어? 그럼 멍 때렸어. 이게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간의 의미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보면 쉬운 거야. 여러분은 동영상을 보는 것 같지만 그건 수많은 거예요. 그림을 빨리 돌리는 거잖아. 그쵸? 여러분 80년 살아도 결국 여러분 영화를 1시간 반짜리 보면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재밌다, 재미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80년 살아도 유언에다가 이렇게 쓰겠죠. 잘 살았다,
혹은요, 미안해, 여보. 뭐 이런 거. 그죠? 결국 한마디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전공해서 또 제가 영화인으로서의 비유예요. 오늘 하루가 한 슬라이드야. 그죠? 이거를 두루룩 7장을 돌리면 일주일이 나오죠. 여러분, 2008년도에 뭐 하셨어요?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이랑 목표란 거 뭐냐면 2008년이라는 365 슬라이드를 어떤 얘기에 쫙 보여줬을 때 머릿속에 하나가 띵 남는 거야. 아, 당신 이거 했군?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뭐 해도 결국 사람이 갖는 건 하나의 상이거든요. 피겨. 첫 여자친구 기억나세요? 걔에 대해서 뭐가 기억나세요? 그냥 어렴풋한 상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막 물어보면 디테일한 사건들이 생각나겠지만 일단은 상이죠. 자,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의 상이죠.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상으로 박혀 있어요. 그렇죠. 이 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뭐예요? 오늘이라는 슬라이드를 내가 고쳐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관리라는 게 이 개념으로도 잡힌다고요. 목표라는 건 뭐예요? 365장을 싹 했었을 때 결국 남는 그 한 방. 그쵸? 그 한 방을 남기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교련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막 슈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무한대로 푸르륵 돌려버리면 뭐예요? 결국 당신은 왜 살았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디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그쵸? 위대한 인도의 애국, 이런 거죠. 비폭력. 스필버그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스필버그. E.T. 영화 감독. 스필버그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65년 동안 살면서 드르륵 하면서 뭐예요? 최고의 영화 감독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김구 선생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쵸. 김구 선생님은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두르륵 하면 애국자라는 게 보는 거예요. 이순희 장군 하면요. 용맹성. 이순희 장군은 용맹한 거지. 그쵸.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세환씨 하면 뭐가 나와요? 제가 하나에서 남는 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야. 내가 결국 뭘 남기겠느냐를 설정해 놓고, 그걸 남기기 위해서 오늘을 고치는데 오늘을 이렇게 쓰다 보면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종이가 여러분이 아마 365일이라면 10년을 산다고 쳐면 10년을 더 넘게 살겠지만 3650장이죠. 그죠? 요거를 챕터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1챕터, 2챕터, 3챕터, 4챕터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중간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오셨네요? 여러분, 이런 개념도 쉽잖아. 그죠? 파워포인트도 여러분 제가 뿌르륵 돌리면 뭐가 돼요? 영상.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아시죠? 나는 뭐뭐가 될 것이다. 그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중간 목표를 세우자. 그게 중간 챕터야.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오늘이라는 슬라이드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화를 이렇게 쭉 볼 때 뭐예요? 눈이 솟고 있죠? 이게 영상처럼 끊김없이 계속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원 플레임으로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아시죠? 또리 장군 보셨어요? 또리 장군 보면은, 막 이래. 이래. 왜요? 슬라이드가 막 2 슬라이드, 3 슬라이드예요. 왜냐면, 돈이 없어서, 이 셀을 조금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보면은 자연스럽기보단 뭐예요? 약간 거칠죠. 디즈니 영화를 보면 진짜 부드러워요. 마치 영화 같아. 눈 깜빡하는 게 왜요? 디테일하게 플레임을 짰거든. 그치? 결국 여러분의 이 사람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당신이 슬라이드 하나를 쭉 세울 때 필요한 게 뭐라고 해요? 뒤에 가면 읽어보지만 플랭클린 다이어리라고 말을 하는 거야. 도구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시간을 컨트롤한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사건을 컨트롤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책으로 비유하면 한 장을 비유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이가 세아 씨 몇 살이에요? 30이야. 그럼 한 슬라이드를 한 장이라고 한다면 30장이 넘어간 거죠. 근데 이 정세환 씨의 인생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죠. 재수 없으면 31장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재수 있으면 뭐야? 한 120장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매일매일 내가 뭘 써나가고 하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래도? 기독교는 영생 안 줘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천국에서 영생하던가, 지옥에서 영생하던가. 결국 기독교의 입장에서 뭐예요? 네가 천국 가기 위한 삶을 살았어? 지옥 가기 위한 삶을 살았어? 뭐 이거지. 그렇잖아. 이해되지? 사건을 컨트롤한다라는 게 뭐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컨트롤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책에서 보면 이 스펙트럼을 보면 컨트롤 불가능한 것이 있대요. 내가 아무리 해도 컨트롤이 안 돼.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해 뜨는 거, 해 지는 거, 태풍 뭐 이런 거야. 근데 이것도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고 하는데 있다? 어떻게 하면 있어요? 해 뜨는 걸 어떻게 컨트롤하면 돼요? 전 옛날에요. 피곤해서 잤거든요? 근데 일어났더니 3일을 잤대. 저한테는요, 이틀 동안 해가 뜬 적이 없어. 네? 해 뜨는 거, 해지는 거 컨트롤할 수도 있다? 내가 미국에서 해 뜨는 거를 보고요, 비행기 타고 잽싸게 가면 또 바뀐다? 없다고 하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약간의 트릭이 필요한 거겠죠. 일단, 해 뜨는 거, 주식시장, 태풍, 이런 거 진짜 컨트롤 안 되죠. 그죠? 아, 이것 때문에 아주 요새 저도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컨트롤이라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더라고. 안 봐. 짜증나서. 자, 이런 컨트롤이 있는데, 이런 컨트롤은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면 뭐예요? 무기력해지고 불안감이 많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렇죠? 시간도 컨트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요, 인사하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텔레비 보는 거. 그죠? 컨트롤 가능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컨트롤하면 뭘 얻게 되냐면 자신감과 행복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삶의 많은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린 뭘 하나 배우냐면, 전 이걸 읽고 나서 이걸 하나 배웠어요. 회사는 그럼 행복하지 않은 곳인가 봐. 회사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보단 컨트롤 당하는 게 훨씬 많거든. 그치? 예를 들어 9시까지 회사 가야 되는 것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치? 아, 물론 또 그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지만, 그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환 씨가 사업을 생각한다 그랬죠? 사업을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거야말로 저는 자연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신은요, 누구에게, 여러분, 아주 옛날에는 시간을 팔진 않았어. 여러분, 아주 옛날에는 수렵하고 채집했을 때는요, 노동을 하고 나머지는 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잘 살펴보면, 옛날에는 사냥하고 멧돼지를 잡았죠. 그러면 얘가 멧돼지를 일주일치 먹고 그 다음날은 뭐야? 일주일 동안은 놀았다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똑똑한 애가 하나를 발견했죠. 야, 이걸 채집하는 것보단 뭐예요? 차라리 기르는 게 낫죠. 그죠? 과일을 따오는 것보단 과수원에다 내가 뭐예요? 농사 짓는 게 낫죠. 그죠? 왜요? 전자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근데 후자는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로를 대고 뭐를 대지. 근데 얘보다 더 똑똑한 놈이 나왔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수렵하는 애보다 더 똑똑한 애가 뭐예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컨트롤할 수 있죠, 자연을요. 걔보다 똑똑한 애가 뭐예요?
뭐죠? 수렵하는 애보다 똑똑한 게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를 짓는 것보다 똑똑한 애가 누구예요? 예? 지켜요? 시켜요? 오케이, 비슷하죠. 농사 지은 걸 뺏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하러 이걸 만들어 뺏으면 되지. 그런 마인드가 나온 게 뭐예요? 계급이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소장농이라는 게 나왔죠. 여러분, 소장농도요, 시간을 팔진 않았어. 그죠? 소장농도 결국 잘 보면 인센티브 제도야. 땅을 주고 네가 한 만큼의 뭐예요? 가져가는 건데 좀 많이 좀 빼가는 거죠. 근데 제 3차 변화가 있죠.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만들어졌죠? 대량 생산. 우리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공장에 사람들이 줄지어 이렇게 걸어가는 거 있죠. 이런 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생산 라인에 사람들이 기계처럼 뭐예요? 조립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할 땐 성과로 일을 주면 이 대부호, 계급을 만들어낸 애들이 손해를 봐. 돈을 더 효과적으로 주는 건 시간당 주는 거예요. 그죠?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왜요? 이건 생산은, 그러니까 거대한 톱니바퀴의 웍이거든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을 이렇게 주기 시작했다고요. 9시부터 6시 근무하는데,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혁신, 일을 더 많이 시키려고요. 그러는 이러한 트렌드가 사세히 들어오면서 사람들은요, 시간이 돈이다라는 개념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맞춤표를 찍은 애가 있어요. 누굴까요? 고리대금업자들이요. 고리대금업자들이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내고 뭐예요? 원금을 받으면 되죠. 근데 기가 막힌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죠. 시간당 이자를 받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념이죠. 왜요? 여러분, 지금의 현대 고리대금업자들이 누구죠? 은행이죠. 왜요? 걔네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이용한다고요. 그쵸? 얼마나 좋아. 네가 돈을 빌고 못 내면 뭐야? 시간당 이자를 계속 내라고. 여러분, 한 번 빌렸으면요, 그거에 대한 빌리는 값을 하고 내면 땡인데 뭐예요? 우리는 계속 뭐예요? 달달이 이자를 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비논리라는 게, 엄청나게 비논리라는 게, 여러분 ATM 머신 가면 여러분이 직접 일하죠. 띠띠띠띠띠 여러분이 내죠. 옛날에는요, 그거를 걔네들이 다 수납해줬다고. 내가 일을 하자. 내가 장표 확대 보잖아. 근데 왜 걔네들 나한테 돈을 안 줘요? 재밌는 개념 아닌가요?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뭔가 하면서 시간이 단축됐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5분만 기다리세요 하면 뭐야? 시간 아까워. 그런데 계속 뭔가를 주는 거야. 꼼지락꼼지락 거리게. 그럼 뭐야?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시간의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그때부터, 산업혁명 때부터, 여러분, 이 시간관리의 개념은요, 산업혁명 아주 짧은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때부터 뭐야? 사람들은 뭐야? 시간은 돈이다. 시간을 아껴야 성공한다라는 개념이 머리에 콱 박힌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자부심이 늘으려면요, 내가 시간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만약 나중에 자영업자를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 돈 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돈은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려면 일단 시간을 내가 컨트롤해야 돼. 그죠? 그게 바로 내 일을 내가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그거야말로 저는 이렇게 봐요. 그거야말로 정말 자연법칙이야. 그죠? 내가 노동해서 그만큼의 돈을 벌겠다라는 거. 그렇죠? 왜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야? 아마 세환 씨도 그런 걸 거야. 내가 시간을 컨트롤하면 뭐예요?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자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이 되면 불안감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은 끊임없이 주입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꾸 뭐예요?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 그죠? 왜요? 여러분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거죠. 그걸 이제 경영학에서 임파워먼트라고 말을 해요. 권한임. 오케이? 자, 보세요.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일단 보면 여러분, 여기에 낀 게 제일 헷갈리겠죠? 여러분, 이건 누구죠? 노예죠. 그죠? 주인이 시간 관리를 하죠. 그죠? 여러분, 이런 개념이 있으면 부사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죠. 이런 애들은요, 지혜롭지 않다고요. 전략, thinking이 약해. 왜요? 여러분, 노예는요, 찻잔을 옮기거나 뭘 끌 때 쓰는 거죠. 노예한테 뭐예요? 우리 회사의 미래를 그려봐. 이런 건 안 해요. 왜? 걔는 굳이 생각 안 해요. 왜요? 어차피 내 미래는 얘가 컨트롤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짜증나냐면 제끼 밥을 안 주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을 컨트롤하자. 그렇죠? 자기 시간을 자기가 갖다 쓰는 거야. 혹은 나아가서 누구 시간도 끌어와요?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도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개념은 어때요? 여러분이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거는요,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파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끔찍해요. 이건희 씨가 저한테 모든 자산을 다 주마. 그러나 나이를 바꾸자. 할까요? 나이를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100조 있어요. 바꿨어요. 그 순간 뭐예요? 늙어. 안 바꾸죠. 여러분 보세요. 이건희 씨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시간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가능성. 그렇죠.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건데 이 친구는 하이람은 이런 말을 해요. 여기를 뭐예요? 계속 늘려라 이거예요. 계속 늘려라.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밖에 없죠. 그렇죠? 이 친구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컨트롤을 너무 뺏겨버리면 극한 상황에서 뭐 하냐면 자살해버린대요. 왜 그러냐면 자살만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한대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게 나밖에. 근데 그것도 컨트롤 못하죠. 요새 뭐 안락사니 뭐니 해가지고 뭐 별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컨트롤하게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해도 뭐예요?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뭘까요? 내일까지 100장의 보고서를 쓰세요. 이거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를 주면은 가능하게 해요? 이거죠. 그렇죠? 이게 뭘까요? 1억이라는 게. 1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1억이라는 게 뭘까요? 시간을 컨트롤할 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게 1억이래. 이게 뭘까요? 이득? 어워드? 내가 했을 때 받는 어워드? 불가능한 것도 이게 있으면 가능하게 됐죠. 자, 이런 거죠. 필요성, 간절함. 그죠? 여러분이 아마 시간을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것도 왜 안 되냐면요. 결국 여러분이 그걸 안 했을 때요. 뭘 많이 갖는 것보단 뭔가 손해를 보죠. 그럼 움직여요. 여러분, 데드라인을 왜 스스로가 설정해요? 그래야만 뭐가 나와요? 간절함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두 분은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인데 책을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간절함이 없어서요. 책을 읽어서 나오는 효과는 되게 더뎌. 그죠? 그러니까 더디다 보니까 뭐예요?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책을 안 읽는 거죠. 근데 누군가 여러분한테 일주일에 책을 안 읽으면 10만 원씩 뺏어간다고 하면 뭐예요? 그래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10만 원을 가지고는 간절함이 안 만들어져. 근데 당신이 하루에 책 300권짜리를 안 읽으면 당신의 아이를 죽이겠어 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읽어댔죠. 그죠? 이게 바로 옛날 선조들이 썼던 뭐예요? 배수진이라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장군들은 자기가 통솔하는 부하들에게 최선을 다해라, 적군을 죽여라, 이렇게 말해봤자 뭐예요? 안 나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면 뭐예요? 용기가 나오죠. 왜요?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다고. 진짜. 여러분, 데드라인이라는 건 뭔 말인지 아시죠? 죽음의 선이라는 거야. 이 선을 넘어가면 뭐예요?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없던 용기도 나오고 컨트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뭐예요? 하게 되죠. 그죠? 자, 여러분, 시간 관리의 최종 목표는 그럼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늘려나가서 뭐예요?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친구가 말하는 컨트롤을 하려면 일단 여러분, 컨트롤을 하려면 뭐가 좋아진다고 해요? 자부심이 강해진다고 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생산성의 2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생산성은 자부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생산성이 좋아져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 스스로가 나를 대단하게 보다면 뭐예요? 그만큼 일을 한다고요. 반대로 내가 나를 한참 별로 아닌 것처럼 보자. 그러면 생산성은 되게 떨어져요. 제가 박현진 씨한테 책을 쓰라고 한번 얘기를 했죠.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면 뭐예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도는 건데, 자, 이 친구는 자부심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향상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더해요. 3등식으로. 이게 뭐냐면, 바로 사건의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제일 접근이 쉬운 게 뭐냐면, 이게 아니래요. 자부심을 높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건 컨트롤도 있지만 책도 내도 돼. 그치? 책을 내면 자부심이 좋아지고 그게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책을 내면 그러다 보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사건을 컨트롤, 네가 시간을 잘 컨트롤하면 아까 시간을 컨트롤할수록 뭐가 는다고 했죠? 자부심이 는다고 했죠. 자부심이 늘 거고 자부심은 뭐야? 자신감이고 그게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오케이?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건을 컨트롤하면 자부심이 높아지고 그럼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부심이 없기 때문이고 자부심이 없는 이유는 사건, 즉 시간 관리를 못해서다. 여러분,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내요. 자, 그럼 사건 컨트롤 향상을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을 줘요. 이 사람은요. 이 책에 큰 골대 두 개예요. 이 책에 지지하는 큰 축의 두 개인데 한 축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간을 잘 컨트롤하려면 내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요. 즉 다른 말로 지배 가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요. 그리고 두 번째 축이 뭐냐면 그걸 중심으로 시간의 순서를 배열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말하는 거죠. 뭐죠? 중요한 것부터 알아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부터 알아. 오케이. 결국 여러분 이 말 하려고 앞에서 막 여러 말 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시간이 없다라는 말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 없다? 야, 너랑 만날 시간이 없어. 이 말은 이 사람의 뉘앙스로 보면 뭐냐면 너랑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해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래요. 왜요? 친구가 만약 내 모든 사건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거라면 뭐야? 시간을 걔한테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일보다 뭐예요? 걔를 먼저 만나겠죠. 그쵸? 근데 나 너랑 만날 시간이 없다. 이 말은 속뜻은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점선이죠. 너는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밀리고 있다 이거죠. 근데 왜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게 배려죠. 그쵸? 많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어요. 이 얘기를 다 안 돼요. 시간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돼. 그래? 그럼 나를 만나주면 내가 10억을 줄게. 이러면 돼요. 그래도 안 만날 수도 있죠.
왜? 지배 가치가 친구가 아니라면. 근데 갑자기 친구보다 더 아까 뭐 때문에 얘를 안 만난 거지? 그 지배 가치보다 돈의 지배 가치가 더 상위에 있으면 뭐예요?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여러분. 일단 시간을 컨트롤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사건을 컨트롤한다라는 거고, 사건을 컨트롤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지배 가치가 뭐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지배 가치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순서를 매겨라.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네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뭐가 늘어요? 자부심이 늘 거고, 자부심이 늘면 뭐가 있어요? 너의 생산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 얘기가 1원칙이에요. 자, 그럼 2원칙은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럼 그 지배 가치가 뭐냐, 이거지. 그치? 그렇죠? 자, 지배 가치가 뭐냐? 지배 가치가 뭘까요? 지배 가치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가치를 지배 가치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실험을 하죠. 이사님 여기까지 읽어보셨나요? 이 얘기가 뭐죠? 이만한 막대기를 놓고 건너가면 50달러를 주겠다고 하면 다 건너간다고 하죠. 그치? 안 건너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뭘 우선시하지 않는 사람이야. 돈을 우선시 않으면. 이 사람이 실험을 했다고 하죠. 이거를 빌딩 사이에다가 놓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그 막대기 하나 있죠. 나무 막대기가 폭이 한 10cm라는 폭이라고 말해요. 그걸 건너오기만 하면 1m 정도 되는 거야. 이렇게 건너오면 50달러를 준대. 그럼 여러분도 다 건너가죠. 그죠? 근데 안 건너간 사람도 있대요. 왜냐면 난 돈보다는 뭐예요? 내 자존심이 더 강해. 예를 들어, 그 50달러에 나를 움직일 수 있다고? 그게 싫어. 그런 사람들은, 됐어요. 이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돈보다 자긍심이 더 강한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건물 쌍둥이 빌딩에다가 요 1m 되는 막대기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건너오면 50달러 줄게요. 한번 건너올까요? 여러분, 아주 63 빌딩 거기 사이에다가 놓으면? 못 건너가죠. 왜요? 자기 목숨이 돈보다 우선시 되니까. 그죠? 그게 바로 지배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하나 실험을 하죠. 이번에 그 건너편에서 저자가 여러분의 아이를 잡고요. 안 건너오면 죽인다고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애를 살리는 거면 또 건너간다고 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애보다 더 높은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약간의, 제가 읽었을 때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모든 사람의 우선 가치가 가족이네?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가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배 가치라는 게, 예를 들어 순교하는 사람들 있죠? 예전에 계백은 어떤 가치를 더 봤어요? 애국심을 더 봤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 자식을 죽였죠? 그죠? 그 사람의 지배 가치는 뭐예요? 애국심인 거죠. 그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백이면 네가 안 넘어오면 뭐예요? 얘를 죽이겠다. 네가 전쟁을 안 하면 얘를 죽이겠다. 그러면 걔는 뭐예요? 계백 입장에서 죽여. 왜? 더 큰 게 뭐예요? 나는 이거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가치가 여러분이 봐야 될 건 그런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옛날에 계백이 살았을 때는요. 그게 가장 우선시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영웅이라고 칭했죠. 그죠? 자, 지배 가치를 여러분이 알려면 내가 가장 뭘 우선시 하는지 보면 돼요. 세환 씨가 그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뭐예요? 그거보다 나를 더 우선시 여기는 거니까. 나의 미래를. 그죠? 자, 우선 지배 가치가 그거라면 여러분이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개인의 헌법, 즉 여러분의 10계명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요. 집에 가셔서 10계명을 쓰는 거예요. 나는 최고 1, 여러분 10계명의 1항이 뭐죠? 1조가 나 이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죠. 그죠? 10계명은요.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10가지 뭐예요? 변치 않는 원칙이야.
그죠? 여러분이 이 사람은 이제 그 개인 사명서라고도 말을 하죠. 여러분이 나의 지배가치,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주의를 지킨다. 나는 뛰어난 남편이요 아버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10가지 사명을 쓰고 프랭클린은 이 11가지를 평생 추구했다고 하죠. 평생.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너무나 일들이 막 엉겨 있을 때, 이거를 해야 될지 모를 때 뭘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개인 헌법을 기준으로 지키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컨트롤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이건 이 친구의 얘기인데 이게 또 현대에서는 되게 웃기게 변질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주의를 지킨다라고 했죠. 여러분 10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는 말이 나와요. 안식일에는 교회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현대는요 인터넷 예배도 교회가 만들어요. 재밌지 않아요? 교회에 가지 않고 교회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 헌금을 ARS로 받아요. 재밌죠? 여러분 보세요. 나의 가치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장님이요. 이번 주 일요일에 와서 좀 일을 하게. 오케이? 일을 하게 이랬어요. 여러분 사장님은요. 자기 10계명의 넘버원을 나는 일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한다야. 이 사람의 10계명은 이거야. 나의 10계명은 나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한다야. 근데 한 달 전에 아이들이랑 그 일요일날 운 나쁘게 소풍을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우선 가치가 충돌이 되죠. 이 책에서도 나와요. 두 개의 지배 가치가 충돌됐을 때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대요. 왜? 네가 만들어 놓은 신념과 네가 하는 행동이 일치해야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도 봐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사장님한테 마음의 불안정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이요, 이 책을 잘 읽다 보면, 그러니까 따라야 할 것도 많지만 여러분이 한번 리뷰해 봐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거죠. 최근에 제 처제가 결혼을 했어요. 일요일날. 근데 저는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처제가 지방에서 했어요. 그럼 저는 기독교인이라 제 우선 가치를 제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 저는 처제한테 전화를 해서 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갈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해야죠. 그죠? 그럼 처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정말 지키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죠. 그러면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기독교인이라,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동료들을 막 이렇게 뭐하고 아버지 상담하고 하면 가서 다 인사를 하잖아요. 저라고. 저는 초반에 안 했어요. 왜냐면 난 기독교인이라. 그걸 근데 오래 못 지켰어. 왜냐면 안 하니까 내 가치는 지켰는데요. 그 대가가 엄청나더라고. 오케이? 대가가 뭐냐면 일단은 그런 상담하고 오면 안 불러요. 튄다고. 그러니까 나는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 돼. 근데 이 책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근데 그건 여러분의 개인 몫이에요. 개인 몫.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모든 거를 선택해보고 이 책을 따를지 안 따를지를 선택을 해야지 막연하게 한다고 하면 뭐예요? 다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근데 이 책에서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자기가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더 힘을 줬다. 뭐 그건 아주 윈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최악인 경우도 참 많이 봤어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 읽어. 내가 처제에 안 갔어. 그럼 처제는 나중에 내가 뭐 있을 때 안 와.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뭐가 나요? 그렇죠? 서로 간에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을 먼저 우선 가치로 뒀느냐, 그렇죠? 타인을 우선 가치로 놨느냐,
또 이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는 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생산성 피라미드라는 건 뭐냐면 지배가치를 여러분이 만들어내서 뭐를 해요? 지배가치를 만들어내서 장기 목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 중간 목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일 업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오늘의 행동이에요. 그렇죠? 오늘의 행동. 내가 지금 오늘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자기 개발을 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 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아무리 일이 많아도 뭐예요? 여기에 올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아무리 추워도 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때문에 못 온다고 하면 뭐예요?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자부심을 못 갖는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게 시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장기 목표야 중간 목표를 여러분이 계속 조정을 하는 거겠죠. 이게 생산성 피라미드라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설정해야만 이게 되죠. 왜요? 일단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만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이럼과 스티븐 코비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지배가치 가장 중요한 거를 설정 안 하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혼돈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예요?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히틀러가요. 유태인들을 죽이고 뭐해도 유태인들은 뭐예요?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뭐예요? 버텼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하나님이 이길 거라는 그걸 갖고 있으니까. 즉 일이 많을 경우에 지배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일을 처리하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이유는 뭐예요? 지배가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배가치가 뭘까요? 돈이에요? 그럼 돈부터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전제를 하자. 당신이 무덤에서 죽었을 때 일을 더 많이 했을 거라, 더 많이 못해서 후회할 것 같냐? 아니면 부인이랑 더 시간을 못 뻗어서 후회할 것 같냐? 그럼 뭐가 돼요? 저도 이 말엔 전적으로 동감해요. 왜냐면 제가 일을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야 정훈아 오늘 같이 뭐 좀 하자. 그럼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제 먼저 우선순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죠? 왜냐면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여기서 또 얘기를 하죠. 긴급성이 없어요. 그죠? 어머니는 내일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은 뭐예요? 지금 당장 안 하면 뭐예요?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있죠. 긴급하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장 회사에서 뭐 해도 어머니가 보자고 하면 뭐예요?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뭐예요? 자, 시간을 컨트롤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는데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저한테 리퀘어 하는 건 내가 컨트롤하는 것보단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 뒤에서 나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일단은 여러분이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제 4법칙까지 하고 싶게요.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하려면 현재의 편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대요. 자, 여러분 1원칙이 뭐였죠? 시간을 컨트롤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하죠. 자부심이 들고 생산성 얘기하자. 생산성, 자부심 뭐예요? 시간 컨트롤. 2원칙은 뭐예요? 지배가치를 가지라는 거죠. 지배가치를. 그렇죠? 내가 가장 우선시 되는 거. 그래서 만들라는 게 뭐예요? 10계명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3원칙이 뭐였죠? 지배가치를 중심으로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뭘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리라 이거죠. 그죠? 그럼 4원칙은 뭐냐면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하려면 편한 상태가 뭘까요? 그러면 편한 상태가 여기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제일 마음에 드는 어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목표란 현재 상황에서 계획된 갈등이래요. 야, 이거 정의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안 세우면 갈등이 없는 거죠. 지금 내가 너무 만족한데 목표를 잡아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잖아.
그쵸? 갈등을 피하는데 내가 스스로가 갈등을 가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건 되게 재밌죠? 여러분이 학원을 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학원을 끊어버리면 뭐야? 안 가면 뭐예요?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아우, 난 왜 이러지? 이런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갈등을 갖고 싶지 않으면 뭘 안 만들면 돼요? 목표를 안 만들면 되죠. 그게 바로 목표 없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멍 때린다라는 거예요. 멍 때린다. 자, 편한 상태란 뭐냐면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게 편한 상태래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상태를 벗어나고 싶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그 벗어나고 싶지 않은데 벗어나려면 뭘 설정하면 돼요? 목표를 설정하면 된다라고요. 여러분, 이건 책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편안한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편안해질까요? 이건 소생크 탈출을 보면은요, 우리가 편안해지는 상태를 얘 있죠, 레드. 얘가 앤디한테 4단계로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편안해지는 단계를요. 오케이? 이 씬이 어디서 나오냐면, 소생크 탈출 보셨죠? 안 보셨어요? 보셨죠? 보셨어요? 어떻게 한 번 보셨지? 소생크 탈출에서 어떤 거의 한 40년, 50년을 감옥에서 지낸 할아버지가 있어요. 브룩스라고. 그 할아버지가 석방이 됐거든요. 근데 석방이 안 되려고 막 지랄을 해요. 왜요? 이 사람한테는 감옥이 편한 상태였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석방이 된 거야. 자기 의지에 따라 상관없이요. 그리고 나서 사회에 왔더니 이런 말을 하죠. 자기가 감옥에 올 땐 자동차가 별로 없었대요. 근데 뭐예요? 모든 게 4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결국 브룩스는 자살을 하죠. 그 얘기를 이 감옥의 동료들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불쌍한 브룩스 막 하니까 이 레드라는 애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소생크라는 감옥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1단계 싫어한대요. 목표 설정하는 걸 싫어해. 오케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벽이라는 게 일단 싫어요. 감옥에 들어오면. 근데 시간을 오래 갖자. 그럼 뭐가 될까요? used to. 익숙해져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벽에 있는 상황이 익숙하다고. 그렇죠? 처음에 군대 가면 군대 싫죠. 근데 조금 시간을 보면 뭐야? 군대 생활이 익숙해져.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 다음 단계가 depend on it. 이제는 벽에 기대요. 벽이 이제 나를 막는 게 아니라 뭘로 보여요? 벽이 나를 보호해주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이 길들여진대요. 이제는 뭐예요? 그 벽과 내가 하나야. 벽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이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레드가 말하는 편한 상태로 가는 이 4단계, 5단계가 아니라 4단계죠. 그럼 편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현재 상태와의 계획된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고, 변화에 대해서 막연히 거부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개념도 재밌어요. 변화를 대해선 거부를 하건 거부를 하지 않거니요. 변화는 찾아오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뭐예요? 계속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뭐예요? 늙어진다고요. 그쵸? 그게 자연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변화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연에서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변화를 받아들일 바에는 뭐 하는 게 좋아요? 이용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변화를. 그쵸?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안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가 있죠. 변화에 대한 왜곡을 하는 거야. 현실을 왜곡해버리는 거. 이거는 뒤에 리얼리티 모델이라고 나와요. 이 친구가 말하는. 자, 그럼 편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힘은 얘기해 드렸죠. 자, 뭐예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라면 일단 여러분은요, 어떤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와. 그렇죠? 노력 없이도 어떤 데로 이렇게 귀속이 돼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하려면 일단은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목표라는 장치래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표 세우기, 어차피 과거 아니면 미래잖아. 근데 여러분이 현재의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이 비유로 얘기를 해요. 화살을 쏘는 거야. 10년 후가 아니라 3년에서 5년 후를 보는 게 좋대요. 10년 후는 뭐예요? 너무 막연함이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그쵸? 긴박감, 절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너무 가까우면 절실함은 너무 많아서 뭐예요? 그쵸?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뭐예요? 이 슬라이드, 그러니까 정확히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뭘까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를 짜고 일일 목표를 짜고.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내가 행동의 변화가 있어서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를 바꾸려면 오늘 바꿔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쵸? 자,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스마트라는 기법으로 세우면 된대요. 첫째, S가 뭐죠?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행동 지향적으로, 현실성을 반영해야 되고, 적시성에. 예를 들어, 목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1년 안에 무슨 학원에서 초급 마케팅 과정을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스마트한 목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마케팅을 잘하고 싶다. 이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구체적이지도 않고 평가할 수도 없죠. 그렇죠? 타임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를 짤 땐 이런 4개를 다 낀 목표를 해야만 뭐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4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렇죠? 평가할 수 있어야만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평가받지 않으려고 목표도 모호하게 짜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선이 뭐가 최선인데요? 그렇죠?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이 뭐예요? 목표 달성적인 말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넌 최선을 다한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은 이 말이 들어있죠. 열심히 했잖아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했잖아요. 스포츠 경기로 따지고 보면 참여에 의의를 두는 얘기죠. 그 말 자체가 스페이스가 오늘의 행동을 변화를 안 시킨다고. 왜? 최선을 다했잖아. 근데 1등을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하면 뭐예요? 구체적으로 보이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쵸? 자, 그래서 제5원칙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해야만 인생관리로 들어가겠죠. 자, 제5원칙은 일일 계획의 꾸준한 수립과 실행을 목표로 집중력과 시간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일일 업무, 즉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마법의 3시간을 가지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되게 좋은 얘기예요. 마법의 3시간이 뭐냐면 남한테 방해되지 않는 3시간이에요. 이 이유가 바로 아침형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려면 뭐예요? 미스 김 잠깐만. 김 차장 잠깐만 여기 회의 좀 참여해. 이거 하다 보면 뭐예요? 긴급한 일만 하게 되지 자기가 정말 중요한 일은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회사 사장님들은요, 사장실에 딱 박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연결하지 마. 그죠? 내가 부를 때까지 사람 보내지 마. 이러면서 뭐예요? 방해를 차단하면서 뭐예요? 집중할 수 있게.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회사 가다 보면은 여기 가서 참견 저기 가다 하면 하루가 금방 가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우선시 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앞에서 말했잖아요. 네가 집에 같이 해서 가장 중요시 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나머지 하라고. 근데 회사에 가면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면 회사에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회사에 왜 가요? 그쵸? 근데 회사 가는 이유는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되는 우선순위를 하려면 아침에 일찍 3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5시에 일어나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이사님이 잘 보셨는데 이런 책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남자가 쓰는 것도 있고요. 쉽게 이루지 못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쉽게 이걸 딱 보고 알아버리죠. 그럼 세미나 안 듣잖아.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재밌다고요. 이 자기개발 서적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못했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그 문제가 귀속돼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왜요? 3시간 마법의 시간 안 보냈잖아. 우선순위로 하라고 했지. 왜 안 했어? 그죠? 그럼 나도 할 말 없지. 그죠?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하려면. 오케이? 저도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책을 읽고 나서 하나를 배웠어요. 나는 오후형 인간이라는 걸 배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더라.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중요한 일에 집중하래요. 긴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 핸드폰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띵띵 울리니까 뭐예요? 긴급해 보이고 중요해 보일 뿐이지. 딱 전화 받았더니 내 친구가 뭐하냐? 오케이? 그럼 걔가 막 기획서 쓰고 있는데 깅깅 해서 막 집중하는데 뭐하냐? 아, 걔랑 수다가 5분 떨고 하다 보면 뭐예요? 이 맥이 끊기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사님 말한 것처럼. 제가 아는 사장님들은요, 전화 안 받으면 진짜 짜증내요. 제가 아는 사장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일을 못해도 상관없고 뭐 해도 상관없는데 왜 전화를 안 받냐? 미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전화를 중요한 일을 해서 껐어요. 그리고 했는데 켜보니까 전화가 몇 번 온지 아세요? 82번이요. 제가 그때 뭘 느꼈는지 아세요? 공포요. 전화하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문자를 봤더니 10몇 개가 들어왔어요. 뭐하냐? 죽을래? 왜 안 받아? 나 피해? 그때 알았죠. 내가 중요하면 저 사람도 안 중요하라는 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게 어렵구나. 근데 그때 또 알았어요. 내가 그 회사의 일을 받아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 입장에선 걔가 중요해. 근데 지금 클라이언트가 핸드폰 끄래. 그러면 진짜 골 때려요. 그러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얘가 더 중요해, 얘가 더 중요해.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형상에 살다 보면. 자, 그 다음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집중해라. 여기서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그건 회사 입장이거든요. 세환 씨의 지배가치. 세환 씨의 지배가치가 성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이랑 제가 그랬죠? 자, 보세요. 회사에서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죠. 장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집에 있어서 우선가치, 회사에 있을 때 우선가치, 이 우선가치를 조율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이렇다는 걸 알아주셔야겠죠. 세 번째, 노력을 습관화해라. 길들이기를 역이용하시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길들여지면 뭐예요? 나쁘게 되는 거지만 좋은 쪽으로 길들여지는 걸 뭐라고 할까요?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습관. 습관이라는 건 의식하지 않아도 그대로 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습관을 가지려면요, 어마어마한 반복을 해야 돼요. 어마어마. 오케이? 습관이 하나 갖춰지면 떼어내기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가 이제 이 하이럼이 말하는 여러분이 시간을 관리하는 5가지의 원칙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첫째가 뭐였죠? 시간을 관리해라. 그죠? 시간은 사건을 컨트롤하는 거에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컨트롤할 수 없는 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요? 생산성을 높이려면 자부심이 높여야 되고, 자부심이 높이려면 시간을 컨트롤하는 걸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만들어지죠. 두 번째는 뭐였죠? 그러려면 지배 가치를 세워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네가 가장 우선시 되는 거. 그래서 L자 빈 건너기라는 사례가 나오고 이 책에서 세 번째로는 그래서 지배 가치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10계명을 만들려고 하죠. 그 다음에는 뭐야? 급한 거보단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일일 계획, 오늘의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죠? 그게 5번째고 네 번째가 그러려면 계획된 갈등을 만들려고 하죠. 그게 뭐죠? 목표. 오케이? 이 5가지를 하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자부심이 늘리고, 자부심이 늘리면 여러분의 생산성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하이럼의 메시지예요. 자, 그럼 5분만 쉬었다가, 그럼 하이럼은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시간을 컨트롤하는 이유가 결국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럼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5가지 원칙은 뭐냐를 이제 6원칙부터 설명을 해요. 자, 이거는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원칙을 보자. 6법칙. 행동은 자신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반영이다.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6번째 법칙부터는, 이건, 동감이 많이 되는 거고,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에선 인지부조화 현상이라고 말하고, 심리학에선 플레임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각자의 플레임, 세상을 보는 창이 있다. 이걸 이 사람은 믿음의 창이라고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일단 볼게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신에게 이롭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절대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 얘기는 100% 동감을 해요. 담배를 끊으라 해도 나는 안 끊어. 왜? 내가 끊고 싶지 아직 않기 때문에. 그제? 여러분이 뭐라 한다고 아마 여러분은 안 변할걸요? 이 사람이요, 시간을 이렇게 해라 해도 여러분은 안 바뀔 거야. 왜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요, 리얼리티 모델이라는 걸 하는데, 이 모델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면 헷갈려요, 좀. 뭐라고 써는지. 근데 이 책은, 이거 되게 간단한 모델이야. 누구나 아는 모델이에요. 쉽게 얘기해드리면, 사람은 욕구가 있어요. 욕구의 수레바퀴라고 말을 해. 인간은 끊임없이 뭐예요?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욕구라는 놈이 뭐를 만들어내요? 갈등. 그죠? 근데 욕구가 없어지면 뭐 욕구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갈등이 없을 방법은 욕구를 없애버리면 돼. 욕구 자체를 나쁘게 보면 돼요. 그게 어떤 접근이죠? 종교적 접근이죠. 종교에선 욕구 자체를 나쁘게 봐요. 그죠? 자, 일단은 욕구가 계속 돌면서 믿음의 창을 만들고, 믿음의 창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행동의 특별한 패턴을 만들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낳고, 그게 자기 강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믿음의 창, 행동의 반영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욕구란 4가지 욕구가 있대요. 살고자 하는 욕구, 이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다양성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 바로 이것 때문에 바람을 피나 봐. 그죠? 이것 때문에 뭐예요?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나 봐요. 이것 때문에 옷이 10벌이나 되나 봐. 3번째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4번째로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낌을 받는 욕구. 이런 욕구가 계속 도는 거야. 이 욕구를 좋게 보면 뭐가 돼요? 이런 욕구를 좋게 보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쁘게 보면 뭐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욕심이 지나치면 사망을 낳는다고요. 그죠? 여러분, 이런 욕구가 만족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상이랑 만족이 안 되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쵸? 만족이 안 되면, 사랑받고 싶은데, 걔가 사랑 안 해요. 나를 사랑 안 해. 그럼 갈등이 나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에이씨, 나도 사랑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럼 뭐예요? 갈등이 없어지죠. 그럼 이런 방법이 있죠. 걔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도 되죠. 그잖아, 2개밖에 없잖아. 아니면은요, 걔를 처음부터 안 보던가. 그쵸? 안 보는 방식은 뭐예요? 욕구가 없으려면 하나밖에 없죠. 1절 누굴 안 만나고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욕구가 안 일어나거든. 자, 보세요. 이런 게 욕구가 안 닿으면 사람들은 믿음의 창이라는 게 있대요. 믿음의 창이 이게 플레임.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자신만이 믿음의 창으로 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걸 선입관이라고 말을 해요. 이걸 이렇게 하자. 신은 없다. 이건 자기의 믿음이죠.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의 창이 뭐냐면 창 넘어서 제가 어떤 사람이랑 창 넘어서 이렇게 밖을 보고 있어요. 비 온 뒤에. 야, 비 온 뒤에 하늘을 보니까 참 멋있다. 이러면 걔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내일 회사 가려면 죽었다, 야. 눈을 보고도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눈이야. 그러다 운전하는 사람은요. 야, 지저분해 죽겠네. 그죠? 똑같은 걸 보는 거죠. 똑같은 거.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보는데 뭐예요? 사람들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남자는 이성적이다. 여자는 감성적이다. 이것도 뭐예요? 락 뮤직은 정신 건강에 해롭다. 나아가서 이렇게 보자. 락 뮤직은 사탄이다. 이게 뭘까? 자기가 보는 믿음의 창이라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 그런 애들이 다 뭘로 보여요? 또라이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애들은 그걸 뭘로도 봐요? 멋있다라고도 보죠. 그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뭘로 현상을 보느냐의 문제, 즉
심리학에서 말하는 플레임. 이게 뭐냐면, 보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보세요. 어떤 현상을 가지고요. 그 믿음을 보고 뭐야. 여러분, 내 욕구가 나를 만족시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욕구가 나를 만족 못 시키면 사람들은 뭐가 일어나요? 부조화가 일어나죠. 이걸 하고 싶은데 뭐예요? 못하게 하죠. 그럼 아까 말했잖아. 적극적인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해서 하게 만들면 되죠. 돈이 없어. 오케이? 돈을 벌고 싶어. 욕구에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돈을 못 벌어. 그러면요.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되죠. 그쵸? 그때는 사람들이 그런 규칙을 이렇게 봐. 그러니까 자기 삶에 뭐예요? 특정한 규칙을 만든다고요. 뭐뭐 하니까 뭐뭐 해야 된다라고 자기 삶을 자기가 구속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쉽게 얘기 드리면 돈을 벌고 싶다. 살고 싶은 욕구와 존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돈을 벌지 못해요. 그럼 욕구 불만족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건 심리학에서 인지 부조화라고 말을 해요. 욕구 불만족이 일어나면 사람들은요. 돈을 벌어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도 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야.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럼 뭐가 나요? 인지가, 세계가 딱 맞아 떨어지죠. 이걸 균형이론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바뀌기보다 뭐예요? 세상을 탓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의 뭐예요? 그 괴리가 메꿔지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 못하는 이유가 내가 괴리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믿음의 창이고, 어떤 교육이 나오냐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규칙을 갖게 돼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결과가 뭐냐면 부자가 되거나 감옥에 가요. 그래서 부자가 됐죠. 그러면 자기의 믿음의 창을 강화해요. 그렇죠? 근데 감옥에 가죠. 그러면 뭐야? 결과가 틀리니까 뭐예요? 믿음의 창을 바꿔요. 이렇게도 바꿔. 나는 재수가 없었을 뿐이다. 라고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바꾸자. 아,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구나. 그런 믿음의 창을 갖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해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쵸? 그게 바로 순화잖아. 그쵸? 이게 이론적 접근인데 현실은 또 이렇게도 하죠. 감옥에 가서 친구들 스쿨에 간다고 하자. 학교에 가서 업그레이드를 하자. 그래서 걔네들이 뭐예요? 떼거지로 나쁜 짓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는 같은 종목으로 안 놓잖아. 얘네들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쵸? 자, 여러분 이런 결과가 바로 행동과 믿음의 창인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또 어떤 욕구가 나요. 살고 싶어. 여러분이 불독을 봤어. 살고 싶어. 그럼 이런 거 있죠. 불독은 사납죠. 그럼 어떤 규칙을 만들까요? 여러분이 불독이요. 사나운 것도 있고요. 안 사나운 것도 있어요. 불독이라고 다 사납지는 않아요. 소심한 불독도 있겠죠. 근데 불독을 딱 보는 순간, 사납다. 여러분, 살고 싶은데 불독을 만났어. 그럼 뭐예요? 욕구가 불만족되죠. 얘가 날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럼 뭐예요? 불독은 사납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될까요? 불독을 만나면 도망가야 된다. 내가 만약 개를 산다면 불독은 사납기 때문에 뭐야? 발발이나 푸드를 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규칙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규칙을 반복하면서 뭐예요?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이 불독한테 물렸죠. 그럼 뭐야?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계속 강화하는 거야. 이걸 오래 하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고정관념. 즉 선입관. 선입관을 보면요. 이 세상 살기가 참 편하죠. 할아버지들은 막 여자들이 짧은 거 입고 이랬지. 제 가정, 교육이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창. 어떤 믿음의 창이에요? 좋은 처자는 밖에 안 나다닌다. 이런 믿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를 봐요? 그렇게 했을 경우 성공한 애들만 보이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리얼리티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자, 또 하나 보면, 이렇게도 믿음의 창을 바꿀 수도 있죠. 사나이는 개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믿음의 창을 갖게 되면 행동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게 되죠. 왜요? 사나이라는 우선 가치가 불독한테 물리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면 지배 가치가 이해되세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이 불만족됐을 경우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기보단 뭐예요?
현실을 왜곡해버린다고요. 뭐 이렇게 내가 CEO가 못 되는 이유는 내가 여자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현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기보다 보다 쉬운 방법을 택한다라는 거죠. 이건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 자, 이런 거 또 하나 볼까요? 부모님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을 안 줘요. 그쵸?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해. 튀는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을 줄 것이다. 그쵸? 만약 부모님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데 관심을 받고 있죠. 그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요. 왜? 욕구와 현실이 일치됐으니까. 그죠? 이 사람이 뒤에 가서 말해요. 행동과 현황, 행동과 욕구가 일치되었을 때만 뭔가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일치가 안 되면 일치시키려고 한다고, 사람들은요. 자, 이러니까 뭐야? 튀는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관심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뭐야? 불량 학생과 어울리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도 튀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뭐예요? 나한테 관심을 주면 뭐예요? 욕구는 만족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하이럼이 말하는 건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우선 가치에서 밀린다 이거예요. 부모님한테 관심을 받지만 뭐예요? 그게 나쁜 방향으로 가니까 뭘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관심을 받으려면 뭐예요? 튀는 짓보다는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행동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네? 자, 즉 믿음의 창을 보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 사람의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창이 이거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시간 관리를 잘했다라는 믿음의 창이 있으면 뭐예요? 규칙이 뭐죠? 다 플랭클린 다이어리를 사야만 하는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거죠. 자기가 성공을 했으면 뭐예요?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죠? 이게 뭐야? 자기한테 계속 그런 암시를 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이런 거. 저희 아버님은요, 믿음의 창이 하나 있으세요. 저희 아버님은 시간 관리가 다 필요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을 네가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시간도 주신다라는 믿음의 창을 갖고 계세요. 이걸 하나 말로, 믿음의 창을 다른 말로 신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밤거리 길을 가는데 어떤 애가 담배를 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깡패다. 그죠? 걔가 깡패인지 담배를 피는지는 모르고 뭐예요? 깡패다라고 생각하니까 행동이 뭐예요? 피하자.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걔가 깡패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뭐예요? 자기가 신념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창을 스스로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가 않아요. 뭐 이 사람들이 이러죠. 담배 끊어 계속 이러죠. 그럼 믿음의 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담배 끊어 그래야 몸이 건강해야지. 근데 믿음의 창이 이럴 수가 있다고요. 담배를 끊어서가 건강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이러면요. 담배를 끊지 않는 이유가 나오죠. 그죠? 왜요? 사람들은 현실을 쉽게 왜곡을 해버린다고요. 자, 뭐 이런 거. 세 번째, 또 이런 거. 사람들은 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 행동의 변화를 시키기보다 믿음의 창을 변화시켜서 욕구 충족을 시키는 경향이 더 많아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뭐예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창을 스스로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그 믿음의 창을 바꾸려면 바꾸려면 네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일단,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않는 행동을 확인해야 돼요. 나의 행동이 부모님한테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확인하고 그 행동이 이끄는 믿음의 창, 자기가 도대체 뭘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를 스스로 확인한 다음에 세 번째, 그 믿음의 창에 기초한 미래 행동을 자기가 예측을 해봐야 돼요. 이게 사례가 뒤에 나와요. 쫙. 그리고 나서 뭐예요?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대안을 확인한다.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새로운 믿음에 기초한 미래의 행동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즉 믿음의 창 바꾸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례가 자기 아들 사례가 또 나와요.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덤비면은 이렇게 주춤주춤한대요. 오케이? 주춤주춤해서 하이럼이 자기 아들한테 너 왜 그러냐? 넌 도대체 뭐라고 믿게 했냐? 그때 얘는 계속 대화를 하면서 얘의 믿음의 창이 이거였대요. 아버지, 전 실패가 두려워요.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안 하니까 뭐예요? 자기는 실패한 적이 없는 거죠. 왜? 도전하지도 않았으니까. 그죠? 그거를 계속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럼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실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실수는 성공을 위한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믿음의 창을 다시 주니까 뭐예요? 이젠 애가 자연스럽게 축구할 때도 거친 행동을 해본다 이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실제로 제가 어떤 애를 컨설팅 해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 다 아는 얘기고요. 그죠? 근데 이 책에서는 한마디를 하면 너무나 빨리 깨달아 애들이. 정말 좋은 애들이에요. 자, 근데 이건 말은 맞아요. 자, 보세요. 믿음의 창을 바꾸는 방법은요. 사람들은 결코 누가 뭐 하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 행동을 바꾸지 않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믿음의 창을 바꿔야 돼요. 오케이? 믿음의 창을 바꾸려면 믿음의 창을 바꿔주면 스스로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창을 바꾸기 위해서 이 사람이 3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쓴 거예요. 왜요? 이런 믿음. 성공하기 위해선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갈아 끼는 거야. 그럼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시간을 보다 관리 안 하는, 잘하는 행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그 궤도로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자, 나 메시지를 이용하면 변화 유도가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이 책에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직원이 약속을 안 지켜.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대요. 야, 약속을 지켜야지 신뢰가 만들어지지. 이러면 변화가 내부에서 안 일어난다라는 거야. 이건 뭐예요? 외부에서 일어나서 뭐예요? 지켜라. 막 이런 메시지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나 메시지를 이용하면 변화를 안에서 끌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래요. 직원이 늦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원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나 문제가 있어. 뭐요? 이러겠죠. 나 자네가 너무 회사를 늦게 와서 자네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 이건 나에게 내가 문제지? 이렇게 말해보면 뭐예요? 걔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변화를 내부에서 일으키게 하자라는 얘기예요. 왜요? 근데 그 말은 정말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네 그러니까 9시까지 꼭 오란 말이야. 이러면은요, 사장이 있을 때는 오는데 안 없을 때는 안 와요. 그죠? 왜냐면 명령은요, 일단 피하고 보자. 뭐 이런 마인드가 나오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해주면 뭐예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옮긴다고요. 자기가 뭘 옮기냐면, 믿음의 창. 뭐 이런 거 있죠. 회사에서 시간을 지키는 것보단 결국 성과를 내는 거 아니겠어?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시간을 지키기보단 집중할 때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걸로 나오고 자기가 자기 규칙을 만들어냈죠. 근데 믿음의 창을 바꾸는 거죠. 회사란 신뢰고 신뢰의 기본은 시간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면 뭐예요? 이렇게 또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창의 유리창을 사장님이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가 바꿔야만 행동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7법칙과 8법칙을 얘기해 드릴게요. 믿음과 현실이 일치할 때 욕구가 실현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 자기가 믿는 것과 자기가 행동하는 게 일치가 됐을 때 뭐예요? 어떤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일치하기보단 이거를 바꿔서 일치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뭐예요? 돈을 못 바꾸면 뭐예요? 이걸 바꿔버리면 뭐예요? 결국 일치가 되잖아. 이렇게. 불공평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것이다. 이해되시네? 자, 이런 거 쉽게 얘기 드리면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지 못해요. 그럼 욕구 불만족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거야. 실패는 성공을 위한 초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뭐예요?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만약 이렇게 가지면요. 실패는 나쁜 것이다 라고 하면 나는 해도 안 된다. 나쁜 것은 피해야 한다. 도전하지 말자. 이러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를 바꾸는 게 더 행동을 바꾸기 쉬울까요? 믿음의 창을 바꿔야만 행동이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마지막 얘기를 구호법칙에서 하는 게 뭐냐? 자부심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행동의 변화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세상을 바꿔보는 믿음의 창을 바꾸는 순간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믿음의 창을 바꾸게 하려면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좀 어렵죠? 심리학으로 들어오니까 이해되세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자부심은 내면에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신이 자신의 닮은 자신의 피조물을 어떻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대충 완벽하게. 제 얘기가 아니라 아이런 얘기예요. 완벽하게 만들었겠죠. 여러분 이거예요. 역시 다시 리얼리티 모델로 돌아와서 자긍심을 갖고 싶죠.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지 같아. 자긍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죠.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바꿔야만 뭐예요? 아까 말했죠. 신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믿음의 창이 있죠. 그럼 뭐를 바꿔요? 자기 믿음의 창을 다시 바꾼다고요. 왜요? 나는 완벽하게 존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행동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신이 대충 만들었어라고 하면요. 나는 그래도 대충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창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고, 자, 나는 의지가 약한 존재라고 믿으면요. 그런 믿음의 창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신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하고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론칙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간을 컨트롤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시간을 컨트롤한다라는 건 제가 파워포인트나 책에 이렇게 한 슬라이드 얘기해드렸죠. 사건을 컨트롤한다라는 얘기인데 컨트롤을 높이면 높일수록 뭐가 늘어나요? 무슨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책을 읽었으면 좀 정리를 할 줄 알아야죠. 그죠? 자부심이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건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불안감과 여러 가지 나쁜 현상이 나와요. 그렇죠? 사건을 컨트롤을 많이 하려면 결국 나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나를 컨트롤하면 사건을 컨트롤하면 자부심이 높아지죠. 자부심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지죠. 근데 자부심을 높이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인 뭐예요? 사건을 컨트롤하면 자부심이 높아지고 자부심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사건을 더 컨트롤하기 쉬워지고 이게 선순환을 한다는 게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 책에선 이게 가장 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전제를 만들어내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성공과 자기 실현은 지배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때 뭐야? 이 막대기 건너는 거. 그래서 뭘 만들어내요? 10계명. 아무리 복잡한 할 일이 너무 많으면 가장 뭘 우선시해야 돼요? 자신의 지배가치에 부합되는 행동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다 뭐예요? 그거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이렇게 해야만 뭐가 돼요? 자부심이 늘어나고 긴급한 것보단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만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고 나아가서 뭘 얻을 수 있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자, 세 번째는요. 일상생활에서 지배가치에 따라 행동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했죠. 4원칙은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현재의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현재 상황에서 계획된, 의도된 갈등을 만들어내라. 그게 뭐죠? 목표.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가 갈등을 갖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가 뭐야? 피해를 보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목표를 만들어내냐면 내가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만큼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간절해져야 되는 거야. 간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데드라인을 만드는 거죠. 간절해지려고. 그렇죠? 자, 5원칙은요. 일일 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집중력과 시간 활용도를 높여준다. 그렇죠? 행동의 변화를 계속하려면 마법의 3시간. 그렇죠? 우선순위를 먼저 해라. 뭐 그런 적용을 이 친구가 얘기를 하고 6법칙은 뭐냐면 행동은 자신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반영이다. 이게 바로 리얼리티 모델이죠. 사람들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뭐예요? 행동을 변화시키기보단 믿음의 창을 바꿔서 자기가 쉽게 내가 못한 이유를 쉽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세상에다 말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이거예요. 부모한테 말을 하거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놔줬잖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뭐예요? 자기의 욕구 불만족이 해결이 되는데 왜 믿음의 창을 바꿔야 되냐면 이거를 믿음의 창을 바꿔야만 스스로가 행동을 낳을 수가 있지
남이 바꾸라 한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믿음의 창을 바꾸지는 않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믿음과 현실이 일치할 때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 즉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그게 일치됐을 때 시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뭐예요? 갈등을 갖게 되고 그 갈등을 오래 갖게 되면 바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적으로 뭐야? 자기가 믿고 있는 세상과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자기가 뭐 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이쁜 여자를 좋아해. 그거 내 욕구죠. 근데 이쁜 여자들이 나를 싫어해. 그러면 지가 못나서라기보다 또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내가 돈이 없어서. 그쵸? 근데 실제적으로 걔가 성격을 보는 건데도 돈이 없어서라고 하면 당연히 행동의 변화가 돈을 벌면 걔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다른 이유를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혹은 이렇게도 하죠. 내가 키가 작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라는 게 믿음의 창, 즉 현실을 왜곡한다라는 얘기고 그릇된 믿음을 바꾸면 부정적인 행동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부정적인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이 부정적인 믿음의 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구원칙은 뭐예요? 자부심은 내면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창은 뭐예요? 스스로가 바꿔야 되고 자부심을 일으키려면 아까 말했죠. 나 메시지 책에 나와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뭐예요? 스스로가 믿음의 창을 바꿀 수 있도록 배경을 설정해주면 행동의 변화가 스스로가 일어난다. 누가 해서 하는 게 아니다. 10법칙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얻는다라는 얘기는 제가 안 담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얘기예요. 서번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얘기고 이 사람이 자기 군대에 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 즉 결과가 이거예요. 부하들한테 많이 챙겨주면 부하들도 나를 많이 대접해 준다. 그러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권력이란 부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오케이? 자, 이 얘기가 여러분이랑 우리가 이 책 성공하는 시간 관리와 인생 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 법칙이라고 이 친구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몰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몰입해 본 적이 있죠? 몰입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몰입을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왜 몰입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내가 시간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잘 보면 몰입이 안 돼요. 내가 기획서를 100장 써야 되는데 시간 관리를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관리를 한다고 이게 3시간 동안 써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몰입이 되면 1시간이면 1000장도 써요. 근데 이 몰입을 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10시간도 필요해요. 그쵸?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공부는 해야겠는데 공부를 하기가 싫어. 그래서 책상에서 자죠. 그쵸?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몰입이 확 돼버리면 뭐예요? 쭉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몰입을 하게 되면 책도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영화를 쭉 보다 보면 10분 본 것 같은데 2시간이 흘렀대. 그게 바로 몰입 상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몰입이 되면 시공간을 이렇게 초월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시간을 달리는 소녀 아시죠? 그 영화 아세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 거기서 그 여자애가 막 시간을 뛰어넘거든요. 그러니까 몰입이 되면 내가 감정적으로 시간을 초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잘 관리했는데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컨트롤, 즉 몰입을 잘했다가 몰입을 잘 빼요. 몰입이 되면 뭐야? 찔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미쳐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건 그 한국의 한 그 교수님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몰입을 했었던 적이 언제적인가를 자기 체험으로 써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은요 2시간이면 읽어요. 아주 쉽게 읽어지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왜 추천을 해드리냐면 여러분이 좋은 기획자가 되려면요 시간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되게 몰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일이 몰입만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뭐예요? 1시간이면 다 끊어내. 자, 여러분 몰입에 대해 조금만 얘기 드리면 여러분 지하철 탈 때야 충무로에서 내려야지 몰입하자. 그리고 몰입한 순간에서 자자. 그럼 아무리 뭐해도 한두 정간 앞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실험 간단해요. 자기 전에요 7시 반에 일어나야 돼 7시 반에 일어나야 될 100번만 외치고 잡으세요. 그럼
7시 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6시 반, 4시 반, 2시 반 계속 일어나요. 왜요? 몰입되어 버려가지고. 오케이?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 몰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